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청년 실업 대책에서 눈높이 이야기 자주 등장하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잘 없다.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 잘 못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첫 직장이 이후 10년 동안 소득과 근무 환경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 대책은 여전히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살림살이 문제입니다. 돈이 많을 땐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오르는 물가가 부담이 없겠지만 요즘처럼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물가 인상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들 패스트푸드나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요. 그 단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직격탄 결국 누가 맞을까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단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에 있는 날입니다.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금융범죄 예방법 전해드립니다. 2018년 3월 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취업난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질적인 일자리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학생들의 취업률에 목매고 있지만 사실 적합하고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죠. 정부에서도 지금 직접적인 지원까지 해주겠다라는 대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개선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과연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 또 정부가 일자리를 놓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 전문가 모셔서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교수님께서도 지금 학교에 계십니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이긴 하지만 네. 이 청년 실업 취업 문제 참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작년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9.9%였고요. 맞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2월 이후에 이 실업률에 대한 지금 이 우려가 상당히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이미 20%대를 이미 초과했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청년들의 상당수가 이제 이른바 취준생이라고 해서 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대기업에 상당히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다들 그렇게 이제 구직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월 달에 다시 이제 또 졸업자들이 나서게 되면은 이 청년 노동 시장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안 좋아지는 상황. 사실 이게 좀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 네네. 정부가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가 제일 우선인데다가 청년 일자리 문제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효과도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5년간 또는 지난 10년간 사실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매년 나왔죠. 네. 그리고 실제 집행된 그 예산만 하더라도 거의 10조 이상 이렇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로 이 작년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이제 이른바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또 상당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긴 했는데 이 예산 투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고민이 많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지금까지의 지원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원 내용이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정책으로는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네네. 좀 땜질식 방식 내지는 조금 이 단기 처방 중심의 그러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네. 또 여기에 너무 이 사업주에게만 이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지원책이 되다 보니 실제 이 청년 구직자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또 문제는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세워놓은 정책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 네.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2+1, 즉 둘을 고용하면 네. 한 명분의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 이런 식이었는데 막상은 그렇게 되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예 정부가 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직접 좀 월급의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주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네네. 이건 좀 파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한번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2+1이라 하더라도 일단 고용해서 일자리 그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고용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고용하고 있는 이 구직자 즉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때에 고용 유지에 대한 어떤 이 동기부여가 훨씬 더 강하겠죠. 네. 그렇게 보면 청년들의 어떤 이직을 막고 좀 더 구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구직에 따른 여러 가지 베네핏을 많이 좀 부여하는 것이 우선 좀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향이 아닌가. 네. 예컨대 이제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주거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맞춤형으로 그런 어떤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도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그렇고 성남시도 청년 그렇고 배당제가 있었죠. 청년 배당제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제도를 놓고 굉장히 뭐랄까요. 갑론을박이 많이 거셌었거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념적 대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좀 시행이 된 바가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놓고 보신다면 어떻게 효과 보시겠습니까? 서울시 이제 청년수당제도는 지금 올해 이제 7,000명 정도에게 이제 한 6개월간 300만 원 정도 지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이 청년수당제도의 출발점이 청년 구직자들의 어떤 심리적 지원이랄까 또는 어떤 복지 혜택 여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나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직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좀 다소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물론 우리 좀 이 상심이 큰 우리 청년들의 어떤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기성세대 그리고 어떤 정부가 상당한 이 관심을 가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이 구직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 재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청년 수당 제도도 좀 구직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원이 된다면은 훨씬 더 이 구직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청년들에게 준다라는 것도 지금 이미 해외 복지 국가들, 선진국들에서는 좀 시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와 연계해야 된다. 교수님 지적이셨습니다. 예산 문제는 또 자주 발목 잡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퍼주면 되겠냐 이런 또 반문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재정의 악순환이랄까 재정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죠. 사실 재정에 의존해서 펴는 정책은 사실 단기 대책일 뿐이겠죠. 네. 이게 이제 구조개혁과 이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드는데요. 그러자면은 역시 우리가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은 결국 지금 이 우리 전체 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그죠? 네. 중소중견기업이고 근로자 80% 이상이 지금 거기에 취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중소기업들은 또 구인난을 겪고 있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조건, 이 어떻게 말하자면 청년들의 어떤 구직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 결국 여기에 재정이 사실 상당 부분 투입되는 것이 어쩌면 미래 좀 중장기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국은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 지원 이런 쪽에 사실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꾸 이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재정적 처방이 어떤 게 너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이 고용 개선 부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역시 두 가지 문제가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과 창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정책 기반자들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핵심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두 가지가 사실은 구조를 바꾸는 문제인데요. 네네.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목매는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구조 개선. 네네. 예,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한 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KDI 조사 자료인데 첫 직장 구한 게 10년간 이 벌이와 여러 가지 처우를 좌우한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봤고요. 지금 좀 화두가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구조 변화의 문제도 이 숙제를 풀어야 될 문제일 텐데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그리고 연봉이 높은 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첫 직장을 갖는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또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려면은 결국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한계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대기업은 이미 자동화라든가 인공지능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대기업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는 더 늘 수가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 결국 방법은 투자를 과감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결국 대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대기업의 어떤 유연성을 어떻게 제고시켜 줄 거냐,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거냐는 규제 개혁 문제하고도 또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 이제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거냐 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결국은 이 산업 구조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먼 미래 일 같지만은 결국 정도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단기적인 어떤 이 성과에 대한 욕심도 뭘 갖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네네. 조금 더 시선을 멀리 두고 중장기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좀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창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좀 창업 환경 실패에 대한 안전망도 없고 이런 부분들인데 교수님 끝으로 좀 여러 가지 취준생들 또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장에 이런 그 노동 고용 관련된 문제들 네. 많이 보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있는 구조에서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도 네. 그래도 다들 대기업 가고 그래도 다들 정규직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30대 중반을 넘어서라도 그 직장을 택하려고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구조를 선행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합의, 방법, 공론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러한 어떤 우리 기업의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양극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조건에서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취업 대기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한 어떤 이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 상당한 어떤 새로운 창업 문화를 만들어내기 네. 위해서는 결국 이 근로 조건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결국 사람들 인재들이 오게 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앞으로 이 노사관계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노사정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이 근로 조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노사정의 대타협 네. 그게 뭘까?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노조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 숙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숙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환경 이 숙제가 안 풀리면 다른 어떤 구조를 바꿔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고요. 인터뷰라든지 이 공감사전에서 제시한 말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 보내주시면 함께 방송 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 참여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청년 취업 직접 지원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업주를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청년 2명을 고용하면 1명 더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청년층에게 직접 지원해줘야겠다라는 방식으로 방향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활동보조금 지원 방안인데요.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과도 비슷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유사점들이 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재정 투입을 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이게 하려는 것은 사실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현재 있는 상황, 현재의 노동 환경, 앞서 인터뷰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만 그 구조로는 더 이상 어렵다라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는 또는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 여러 가지 보조와 유인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잘 해결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의견 보내주십시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11초, 1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볼까요?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 이거 최저임금 인상 여파 때문에 만든 지원책인데 100만 명 넘게 신청했네요. 네, 이 최저임금 올리면서 부담 커진 고용주들 감안하지 말라 이러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신청 요건도 좀 까다로워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청이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신청이 좀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2만 9천 명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게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1월에는 3,600명 정도 신청했는데 2월에는 45,900명 그러니까 1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라는 게 정부의 평가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보니까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100만 명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사회보험 혜택 이런 것들 누리게 됐으니까 소득 개선이라든가 사회 안정망 강화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지금 시한부 제도이긴 한데요. 이런 상황도 좀 참고가 돼야 되겠습니다. 실손 의료보험 요새 없는 분 없습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거 갈아타기 어렵지 않나요? 갈아탈 수 있다고 나왔네요. 네, 이제부터 갈아타는 게 질 예정인데요. 네네. 실손 의료보험에는 이제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 실손이 있고 또 직장 같은 이제 단체 소속으로 가입하는 단체 실손 그리고 일정 나이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실손 의료보험을 이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건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서 하반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제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한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일반 신속 가입 연령인 60세 이하일 경우에 동일한 보장 내용을 가진 일반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했고 중대 질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심사 없이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직장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제 단체 보험으로 실손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하게 되면 이제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또 퇴직 후에 일반 개인 실손 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되면 이제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가입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공백이 좀 없어질 수 있고요. 일반 개인 실손 보험을 좀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가입했다가 취직해서 이제 직장에서 제공하는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제 개인 실손은 중지하고 이후에 퇴직하면 이제 재개하는 그런 식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일반 실손보험을 50세에서 75세 고령층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지는데요. 네. 일반 개인 실손보험은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연령대에 좀 도달했을 때 별다른 심사 없이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바로 갈아타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공백 상태 뭐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요즘 유행하는 꿀팁이라는 말인데요. 이 가족 또 친지들까지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할 만한 그런 뉴스네요. 가상화폐 투자 참 올 초 한국을 휩쓸었습니다. 겨울까지요. 연령층이 낮을수록 더 많이 투자해봤다.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네, 오늘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 여기서 이제 작년 12월에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 지역 신도시에 거주하는 25세부터 64세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 가상화폐를 실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13.9%였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따져보니까 이제 20대가 22.7%가 가장 많았고요. 30대가 19.3% 그리고 40대가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네.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고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투자 성향이 좀 보수적인 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가상화폐 투자 금액은 많았거든요. 60대 평균 투자 금액 보니까 659만 원가량으로 가장 많았고요. 50대, 40대, 30대, 20대 이런 순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20대 보니까 평균 293만 원 정도였는데요. 또 이제 1,000만 원 이상 투자한 비중도 보니까 60대 이상에서는 21%에 네. 달했습니다. 60대면 사실 이제 뭐 은퇴를 앞둔 분들이거나 그렇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가상화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후 대비 자금이 좀 빨간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열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단면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가 서울 균형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아주 상세한 계획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뭐 동단위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렸는데요. 네. 새 정부 들어서 워낙 이제 서울 집값 상승이 뜨거워서 그런지 뭐 이런 종류의 개발 계획 뭐 상당히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2030 서울생활관 계획을 보면 압축 성장 과정에서 사실 강남권에 굉장히 개발 자원이 좀 치우쳤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강북과 강서에도 고루 분배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엿보였습니다. 일례로 사실 뭐 병원만 봐도 강남 4구에는 9,422개가 있는데 강북 같은 이제 동북권에는 6,914개에 불과했고요. 네. 문화시설은 강남 4구에는 441개였는데 동북권에는 318개. 그러니까 동남권이 한 1.4배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북과 강서 지역의 상업 지역을 좀 확대하고 비강남 낙후 지역의 사업 기능을 좀 강화해서 이제 불균형을 좀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2030년까지 상업 지역을 총 192만 제곱미터 새롭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44%를 강북, 노원, 도봉구가 속해 있는 이제 동북권에 배분하고요. 또 뭐 강서, 구로, 금천구가 속해 있는 서남권에도 21%가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상암, 수색 이런 데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거점을 육성을 하고 청량리역 요즘 굉장히 집값 핫한 곳인데요. 네네. 여기는 교통상업 중심지로 기능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산 지벨리는 창조산업 중심 거점으로 키우고 신촌 일대 뭐 여기는 이제 대학이 많으니까 네. 대학과 연계해서 청량 창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요새 뜨거운 이슈인데요. 뭐 상계와 월계동 이런 데들 이제 노후화된 택지 개발 지구 좀 정비하기로 했고요. 또 불광동이라든가 홍원동, 성산동 뭐 이런 데에는 1인 가구나 어르신에 맞춘 이제 공유주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세부적인 계획인 만큼 좀 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패스를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일부러 무단으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고 공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해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후에 내지 않은 요금 보니까 338억 4,700만 원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게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게 2007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 미납액이 14억 원 정도였는데 뭐 이거에 비하면 23배 늘어난 겁니다. 네.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제 제때 작동하지 않거나 단말기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고지서로 날라오거든요. 네네. 그때 내면 되는데 이제 안 낸 이들이 많다는 거죠. 아, 네.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상습적으로 안 낸 분들도 많습니다. 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 해에 20번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 대 이상이었고요. 네. 100번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이야. 2,00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뭐 한두 번 사정이 있어서 무단으로 통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상습적인 경우에는 네.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최근 이렇게 상습적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낼 건 내야겠죠.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00만 명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거 받으려면 여러 제약이 많다고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맞아요. 고용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초과 근무수당 다 합치면 신청할 수 없는 네. 이제 그 임금 총액이 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자대보험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네네. 고용주들이 좀 망설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일부 기준을 좀 완화하면서 신청자가 늘어난 것을 보이는데요. 이런 지원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에 제대로 가고 또 혹시라도 눈먼 돈처럼 쓰이지 않게 좀 꼼꼼하게 더욱더 꼼꼼하게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의 온기를 지켜주는 그런 돈으로서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몇 해 전 한 정치인의 유행어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말이었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가처분 소득, 쉽게 말해서 쓸 수 있는 돈, 이게 부족한 서민층에게는 물가가 오를수록 더욱더 삶이 팍팍해집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 물가는 1%대 중반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프랜차이즈 외식, 특히 햄버거 가격 인상 소식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햄버거, 피자에 이어서 이들의 배달료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더 비싼 제품 또 많이 시켜야 배달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슬금슬금 이 생활 물가를 올리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또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상황을 처할 수 있는 서민층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 자체만 해도 상징성이 큽니다. 전 세계 아주 많은 곳에 있는데 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도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게 된 건가요? 네, 버거킹이 지난 2일에 햄버거와 사이드 메뉴 12개 제품 가격을 100원씩 올렸고요. 네. 평균 1.6% 인상된 겁니다. 아,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개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까지 4% 올렸고요. 네. 롯데리아하고 KFC는 지난해 말 주요 메뉴 가격을 각각 5.8%, 5.9% 올렸습니다. 네. KFC가 지난해 6월에 이제 한 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인상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맘스터치 같은 경우도 지난달 18개 제품 가격을 최대 7%까지 올렸습니다. 예, 지금 물가 정부에서 발표한 게 1.4%, 뭐 1%대 중반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4%, 네. 6%, 7%까지 올렸다. 물론 뭐 이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많은 집이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품인데 업체들은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인건비, 임대료, 원가 올랐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햄버거 업체들이 이번 인상의 이유로 든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9%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제 지나치게 가격 인상폭이 이제 높은 게 문제인 건데요.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서 이제 햄버거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부분에서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뭐 인하 등 뭔가 인하 요인이 있을 때는 바로 가격이 안 내리거든요. 네. 이런 인상의 요인을 이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한테 너무 쉽게 전가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비자가 봉인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단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다 오르는데 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것만 오르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특이한 네. 게 요즘 배달앱 광고도 TV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네.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올리기도 하고 배달 수수료도 올렸다. 결국 이것도 앞서 말한 소비자 부담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길래 소비자 부담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배달앱 이용해서 이제 배달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네네.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버거킹 같은 대형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네. 최근 이제 주력 제품 가격들을 올렸다고 말씀드렸고 네. 무료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아, 네. 대다수 업체들이 보통 이제 8,000원 선이었으면 이제 무료 배달을 받았었는데 네네.
최소 주문 금액을 10,000원까지 오고요. 네네. KFC 같은 경우에는 12,000원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네. 피자 같은 경우에는 뭐 15,900원이 뭐 넘어야 주문이 가능하다는 곳들도 있고요. 여기 또 이제 햄버거 가격 인상처럼 임대료와 최저 가격 상승을 이제 인상 이유로 들고 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제 이중으로 가격도 인상되고 배달 그 최소 금액도 인상이 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 측면들이 있고 여기에 또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제 배달앱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영세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도 지금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사실은 일반 가정 혹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자주 하는데 10,000원이면 이제 더 이상 배달이 안 되고 돈을 별도로 내야 되고 배달료를 안 내려면 또 돈을 더 비싸게 시켜야 되고 거기다가 가격도 오르고 부담이 된다 결국 이 얘기인데 저희도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택시 요금도 인상 예정이고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철, 상하수도 이 공공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계속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서 논의된 소비자 여러 가지 식품 물가, 외식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값을 부추기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물가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서울, 인천 지하철 요금도 이제 인상될 예정인데요. 네. 하반기에 이제 상수도 요금까지 뭐 공공주차장 요금까지 이제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사실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이제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물가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제 인상폭도 사실 매우 커서 소비자들 부담이 일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공요금의 경우는 사실 지난해부터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가 됐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들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걸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미루면서 사실 가격 인상이 타이밍도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이런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계 부담이 좀 더욱 커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 식품 물가라든가 또 외식 물가라든가 당장 좀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들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런 요금들까지 지금 다 하반기에 예상되어 있다 싶으면 올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뭐 올려야 될 이유가 타당하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중에 공영주차장은 뭐 20년 동안 안 올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올려야 한다라고 하면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그걸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거든요. 현재 서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나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 좀 이거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일부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는 있을 텐데 대부분은 가계소득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물품과 서비스, 이제 공공요금 등이 총체적으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로 인한 압박도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 커집니다. 뭐, 시장은 좀 자율의 영역이다. 뭐, 값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뭐,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원칙적인 말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와닿는 문제들,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좀 대안이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올라야 할 이유가 타당할 경우에 올릴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가 아닌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타당한 근거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가 인상이 이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희 소비자 단체이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는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종업계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인상시켜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해서 인상 요인 이상을 소비자에게 이제 가격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들이 있어서 이런 행위들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집중하면서요. 감시 활동을 좀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 기업이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타당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겠다. 이런 말에 또 부담을 느끼다가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은 여러 가지 금융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금융 불법 거래, 또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보를 잘 듣고요, 또 잘 나누면 아마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정말 이게 등록된 업체인지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하기조차 참 어려워진 이 금융 상황인데,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난 해에 신고된 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행위 점검, 금감위에 신고하고 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를 적발을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17년 말 기준 총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1,596개 중에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무인가 미등록 영업, 금전 예탁, 금전 대여 및 금전 대여 중개주선,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 행위, 허위 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일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3개 업체의 불법 혐의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35개 업체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관련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예, 무인가 미등록, 이거 뭐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받아서 투자를 자문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허위 과장 수익률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퇴직앞된 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일 텐데,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업체, 즉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투자 자문업체와 거래를 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피해를 입게 되는 불건전 행위,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 상품 등의 투자 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 상품 등의 매매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금융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 중개업을 영위한 행위로서 A 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전망하여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 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서 주당 25만 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 상대방, 거래 가격, 매수 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예. 자, 이 조언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돈을 받고 결국 손실을 끼치고, 이 문제가 큽니다. 이 불특정 자수들에게 조언만 할 수 있기는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의 재산을 1인 받아서 운용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이 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투자자 갑은 C업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은 사례로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1인 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 1임업에 해당되어 불법입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절대로 돈을 직접 또 받아서 운용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좀 미리라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문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속는 이유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 수익률 같은 것들 보고 사실 마음이 좀 혹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입니까? 예, 투자자 을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성률 95%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업체의 광고를 보고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고서야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사례입니다. 네, 참 이 연간 3,147%. 여기 한번 의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이 유동자금,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 투자에서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거 불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F업체는 회원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회원들에게 추천 예정인 종목을 소속 임직원 일부가 미리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네. 총 4,4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네, 참 이런 방식으로 많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알아야 사실은 잘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같은 것들도 아까 지적을 했거든요. 어떤 것들입니까? 네. 불법 선물 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 등을 한 행위로서요. 네네. 선물 옵션 상품에 대해 회원들에게 투자 조언을 하고 있는 H업체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해 선물 계좌를 대여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네네. 회원들에게 불법 선물 계좌 대여 업체를 소개하여 네.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힌 사례입니다. 네. 또 다른 사례들도 있죠. 예. 네.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을 사용한 사례로 네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I업체는 유료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업체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전면에 금감원 등록업체 공공투자자문이라고 홍보 문구를 게재하여 네. 이를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한 투자자가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괜히 오해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기가 자문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받거나 허위 과장 광고나 지금 얘기 드러난 이 불건전 행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또 자문업체를 이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 좀 유의해야 될까요? 예,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 신고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 영위가 가능하며 네.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 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이게 신고만 하면 다 된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조심하라 이런 얘기시고요. 그다음은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최소 10% 이상 수익률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네.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네네. 투자자는 과거 투자 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자문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 부가적인,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군요. 만약에 좀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약속과 다를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네, 생길 그렇습니다. 때 대비하는 방법은 있나요? 보통 유사 투자 자문 업자가 회비를 받으면서 그렇죠. 정보 이용료를 징구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회비 포함한 정보 이용료 분쟁이 발생하면 네. 그걸 대비해가지고 환불 조건, 방법, 횟수 가능성 등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네. 이용료 환불, 거부, 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셔야 되고요. 환불 조건, 방법, 회수 가능성 이거 미리 확인 안 하시면 이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사실 더 정보가 없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좀 철저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융감독원에 좀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 가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씩 살펴보는 지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돈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 자문업체 이용할 수 있는데 불법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피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가 함께했습니다. 4809님, 지금 세계 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이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같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8106님, 06번호 쓰시는 님은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나가요. 라고 아까 45분쯤 문자 주셨네요. 늘 함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4708번호 쓰시는 분은요. 타이어 펑크 난 거 수리하는 거는 100% 올랐습니다. 5,000원만 내면 됐는데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이런 사소한 것들 사실 서민경제 또 생활경제에 아주 부담으로 다가오죠. 당장 이런 부분들 좀 경감 대책이나 해법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